3월 27일에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37개 중에 여러분들이 알면 좋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법안 6개만 중요한 순서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입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는 법안이라고 한 줄 평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방지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1시간 연차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보험료 산정 공식 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분들이라면 필수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면성범죄 처벌법, 피싱범죄 방지법,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있었고요. 이 부분들도 정말 광범위하고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의 법안들은 블로그에 따로 첨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영상 댓글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가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소위 응급차 뺑뺑이 방지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를 받을 응급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의 시행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법안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법상으로는 응급 의료 환자에게 진료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진료를 하면 아프시네요? 진통제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진료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안에서 배후 진료라는 개념을 신설하면서 그런 진통제만 처방해서 끝나는 진료가 아니라 증상을 정확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법제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법제화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담, 병원의 부담이라거나 의사의 추가적인 부담을 국가가 조금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을 해서 웰메이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 법안에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실 뺑뺑이가 정말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재정적인 지원을 전부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전부를 해주면 국가의 재정 부담이 심해지기 때문에 전부를 해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성이 좋다라는 의미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차 시간 단위 사용 강제법입니다. 김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연차 사용 방식을 시간 단위 사용을 하도록 법제화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야 상관없이 정말 너무 좋은 법안이기 때문에 빠르게 가결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차 아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설명만 드리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법안은 재산보험료 기준 변경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방식이 직장 가입자가 아니신 분들에 한해서 재산보험료를 또 따로 매겼었는데 이 재산보험료가 중산층한테 너무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중산층이 재산보험료를 연간 0.5% 정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로 갈수록 이 등급제의 상한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자인데 0.3% 내고 0.1% 내고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계산을 제가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기로는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세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연간 0.2%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자면 재산이 30-40억 정도 이상인 분들은 손해입니다.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조금은 손해를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이신 분들은 전부 다 이득을 보는 법안입니다. 연간 재산보험료를 줄어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0.2%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이고 아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정률화 방식이 일괄적으로 매기는 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일괄 적용한다라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은 재산이 30-40억 아래이신 분들은 모두가 재산보험료를 조금씩은 덜 내셔도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이신 부자분들은 조금 더 내셔야 되는 법안인 거다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하려면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 건데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법안은 대면 성폭력 방지법입니다.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제안 이유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통신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대면하여 성폭력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스토킹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처벌 근거가 미제했어요. 그런데 그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가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피싱 계정 방지법입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메신저 가입 당시 국가와 다른 국가에서 접속할 경우,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다고 의심되는 계정에 대해서 이것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정 신고 제도를 신설하고요. 범죄 의심 계정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계정을 정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법안에 허점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가 다르다고 해서 범죄 의심 계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이라거나 뭐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는 그런 한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범죄 의심 계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간의 조문적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데 범죄 의심 계정과 국가가 다른 계정이 동일한 말이라는 말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너 범죄 의심되는데? 국가는 똑같이 뜨는데 너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 나와 생각이 너무나도 달라. 그러면은 선거철에 정치권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계정 싹 다 신고 때려버리면은 그게 전부 다 정지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높고 반대로 동일한 워딩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있는 한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지체 없이 계정을 정지한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과도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신고 절차가 너무 모호해서 생기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모호함과 과도함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자체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고요. 아마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온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을 표시하려고 지금 법안들을 만들고 있구나 라는 방향만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부분은 중대범죄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법안이고요. 서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제안 내용의 주요 내용은 수사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제도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 단계 상승해서 법제화하면서 격을 상승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사 도중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자의 수사심의 신청권을 제한한다가 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특정 수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인 법제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냥 창선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두 번째에 위헌 소지가 있고요. 어느 한쪽의 자기 방어권을 없애버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수사 도중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아직 명확하게 나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피해자와 피의자를 나눠가지고 수사심의 신청권을 제한할 것인지, 그러니까 헌법 27조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깰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 소지가 될 거고요. 그것을 헌법 30조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방어를 했다라고 치더라도 수사가 어느 한쪽에만 편향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것을 불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방어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서는 그 부분을 의식했는지 피의자의 수사심의 신청권은 조사와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아예 차단시킨 게 아니라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 도중에는 자기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법안 자체만으로는 그냥 폐기될 가능성도 높고 그냥 계류될 가능성도 높지만 어찌됐든 간에 방향성 자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법안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한 한 줄 요약은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